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시장에서 이기는 투자 전략 가득 충전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지수는 힘이 떨어질 거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꽤 힘있게 올라줬습니다. 자, 이번 주 내내 이렇게만 올라줘도 참 좋겠는데 어떤 이슈가 또 새롭게 등장할지 알 수가 없죠. 저희 머니트렌드와 함께 어떤 이슈가 시장에 있는지, 돈은 어디로 흐르게 될 것인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보시죠. 네, 오늘은 미국의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66% 오른 2757.90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장 초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에 하락하다가 오후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2750포인트 선 후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72% 오른 947.32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급 동향도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 개인은 26억 원을 팔아냈고요. 기관은 136억 원, 외국인은 232억 원을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투자 동향도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936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이 149억 원, 외국인은 584억 원을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머니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탄탄해지는 미국 고용시장, 5월 연준 빅스텝 가능성 높아진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미국의 3월 실업률 3.6%로 2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미국의 고용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 연준은 보통 금리를 결정할 때 실업률과 고용 참가율을 주요 지표로 삼는다고 하죠.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해지고 있으니 5월에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오르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4월 60.2%까지 떨어졌던 미 경제활동 참가율 2월 62.3%에 이어서 3월 62.4%로 올랐습니다. 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기는 하지만요. 시장에서는 연준이 고용 걱정을 덜어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과연 올해 금리는 우리 시장에 어떤 바람을 불러일으킬까요? 잠시 후에 저희 서울경제TV 리디움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면서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심도 깊게 살펴보는 머니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 하는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한 주 동안 좀 잘 지내셨는지요? 네, 한 주가 요새는 참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오니까 네.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죠. 먼저 모르지만 매크로는 여전히 불안한데 시장은 돌아가면서 내게 하나씩 둘씩 계좌가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게 요즘 시장입니다. 네. 요즘 시장에 대한 동향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은 항상 이 시장을 굉장히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잘 분석을 해주시죠. 자,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 돈이 흐르는 그 맥을 좀 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돈이 보이는지 그 흐름을 짚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돈이 흐르는 곳이 과연 어디인지 더 자세히, 더 심도 깊게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머니 이슈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자, 4월 시장이 시작이 됐고 3월 내내 시장을 달궜던 전쟁 리스크가 선반영되고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4월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솔솔 풍겨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변수를 통해서 4월 시장을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미국 금리 정책은 계속해서 좀 저희 시장에서는 살펴야 할 변수잖아요. 금리 인상 속도를 가늠할 만한 미국의 고용 동향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 잘 나왔죠? 네. 살펴보면은 아까 에카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실업률이 3.6%면은 완전 고용이에요. 실질적으로 4% 이하를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실업률의 타겟 목표팅으로 하는데 3.6%라고 하면은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이제 경제 참여 활동률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실업률이 3.6%대에 왔다는 건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고민이 없다.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면 연준이 요새 고민하고 있는 연준의 목표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가장 본원적인 연준의 목표는 누가 뭐라 해도 물가 안정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걸 막아야 될 책무가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큰 역할이 하나 더 주어졌는데 고용까지도 연준의 통화정책을 통해서 좀 책임져 나오. 그래서 고용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얘기한 연준이 빅스텝을 갈 수 있다는 전제가 실업률이 낮아지고 이 고용 상태라면 연준에서 물가하고 싸워도 되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본질적으로 이제 따지면 금융시장 안정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는 좀 상충되는 면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고용이 만약에 불안하면은 경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은 원자재 대란을 통해서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오르고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CPI가 말도 안 되는 50년 만에 최고가인 7.9%. 이렇게 나오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이게 현실 금리와 명목 금리가 괴리가 생겨도 너무 생겼다. 그래서 금리를 오르는 건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정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바꿔보면은 이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구나. 금리를 올리는 게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빨리 중립금리 이상으로 올려서 그래야 다음에 경기 사이클 때 연준은 정책적 수단을 갖게 돼요. 제로금리에서는 금리 정책이 없죠. 네. 제로금리 밑으로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금리로도 갔는데 그거는 정상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없어요. 내가 이금하면서 돈을 받는 경우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건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이 중앙은행과 프라이빗 뱅커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냥 가상금리인 거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80년 이후로 지금까지 일방향으로 4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과하면은 중립으로 돌아옵니다. 반작용. 그래서 이제는 저물가 시대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물가에 대비하는 시장 경제 주체들이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데 그거를 연준이 고용과 금융시장 안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무리 없이 중립 수준을 갈 거냐. 이번에 중립 수준은 연준 계획으로는 2.78%예요. 그래서 중립시 금리를 올해 많이 올리면 빅스텝을 올해 많이 가면 내년에 좀 줄일 거고. 그래서 결론은 한 2.7% 수준을 중립 타겟으로 보고 있구나.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은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는데 고용까지도 좀 연준의 통화 정책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제는 저물가 시대는 좀 어려워 보이는 만큼 고물가에 대비하는 시장의 주체들의 움직임이 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고용보다 물가를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물가와 고용을 전부 고려했을 때 연준의 올 금리 인상 목표치는 한 2.7%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목표치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이건 경로 의존적이라서 바뀌어요. 이를테면은 이제 빅스텝을 간다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왜 그러죠? 시장이 버티니까. 네. 만약에 시장이 부러졌으면 빅스텝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 3월 달에 긴축을 얘기할 때는 연준 위원들도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죠. 그 행간을 읽어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는데 처음에는 2, 3회였어요. 그러다 3, 4회로 올라가다가 5, 6회 이렇게 넘어가다가 그래도 시장이 버티니까 이젠 빅스텝을 얘기하죠. 0.5% 인상할 수도 있어라는 걸 막 애드벌을 띄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장이 버티니까 어떻게 가죠? 0.5%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세 번까지도 할지 몰라. 네. 이런 얘기 막. 이게 뭐냐 하면 경로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방향은 정해졌어요. 방향은 금리를 올려야 돼요. 정상화시를 위해서. 그 금리를 2.5에서 3.0 사이 밴드를 설정해 놨는데 이것 역시도 이제 이번 주에 CPI 발표하죠. 네. 하반기에는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과 같은 CPI 수준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중국의 PPI가 이제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중국의 PPI가 떨어진다면 이제 미국의 CPI는 지금과 같은 숫자가 나오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폭등도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쇼티지로 나타나는 거지 이게 방향성을 갖고 지금부터 로켓 쏘듯이 올라간다. 그렇게는 안 나오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 정도를 보면 60불에서 스테이블하게 움직이다가 80불까지 주춤주춤 움직이다가 갑자기 80%대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130불 찍었죠. 그러다가 전쟁이 멈출 거야, 짧게 끝날 거야 하니까 이게 다시 100불 언더로 떨어졌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110불 올라갔다가. 이렇게 모든 가격은 앞으로 상호 의존적, 경로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모든 걸 추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거는 연준이라는 그 정말 세계 제일의 집단에서 세계적 석학들을 다 갖다 놓고 예측을 해도 틀리는데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시도를 했고 이걸 빠른 속도로 중립금리로 맞추려고 하는데 시장이 버티면 빨리 갈 거고 시장이 만약에 충격받아서 힘들어하면은 시장에 맞게 또 정책을 수정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매크로 이슈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지금 인플레이션 환경에 맞게 가격 전가가 잘 되고 있고 매출 여전히 늘어나면서 이익도 꾸준히 늘어난다.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를 훼손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매크로 보면 불안하잖아요. 팔고 싶죠. 시장을 떠나고 싶죠. 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시장은 주춤주춤 오르죠. 그럼 언제 살까요? 저 아래서 팔았던 사람이.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을 잡으려면 언제나 엇박자 나기가 쉬워요. 다만 우리가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될 거는 경기는 순환을 해요. 네. 그래서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지금 국면이 어느 위치인지는 정도는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국면은 경기 확장 국면의 마지막 국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기 확장 국면의 마지막 국면 정도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지금 빅스텝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이 버텨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모든 가격은 상호 의존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것은 경기 확장 국면의 마지막 정도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고 매크로 이슈에 흔들리기보다는 기업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주셨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여쭤볼 걸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편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주말 동안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 넘어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이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경기 침체가 실제로 정말 닥칠까요? 닥칠 확률이 많죠. 네. 언제나 그래왔고 이것도 메커니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침체로 가느냐. 신용하고 관련이 있어요. 크레딧인데 보통 경기는 돈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쁠 때는 정책금리로 시중은행한테 경기 활성화를 해서 대출 재원을 많이 마련해 주느냐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중앙은행에서 상업은행에 돈을 지원해 주죠. 그러면 은행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단기 자금으로 차입을 해서 장기 자금으로 운용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님브랄에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자 단기 자금은 대체로 싸죠. 왜 그러냐면 텀이 짧은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이렇게 되니까 금리가 뭐 0. 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 자금, 시설 투자 자금은 대체적으로 기간이 기니까 금리가 당연히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장기 금리는 2%인데 단기 금리는 0.3%면 1.7%의 마진을 금융권이 수익으로 취하니까 이때는 대출을 많이 늘릴수록 커머셜 뱅크가 수익이 나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용 창출이 많이 돼요. 그러면 커머셜 뱅크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대출 세일즈를 많이 하죠. 그래서 가서 돈 쓸 일 없냐고 찾아다니면서 이 돈 가지고 사업해서 장사 잘해서 다시 다오. 그래서 돈이 풀려나면서 경기도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선순환 구조로 되면서 확산 국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다는 거는 이제 뱅킹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조달하는 자금이 단기 자금인데 단기 자금 금리는 올라가고 내가 운영해주는 대출 금리는 떨어지니까 이게 역전까지 되면 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역마진이 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이거 대출 해달라면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조금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찾아다니면서 돈 쓰려고 했던 은행들이 이젠 대출 신청을 해도 이렇게 쌓아놓고 심사를 까다롭게 하죠.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네. 심사 중입니다. 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안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대체적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침체가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자꾸 경제 로직을 암기 과목으로 외우려면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예를 보면은 침체가 오는데 이 텀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틀려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경로 의존적이라서 그 사전에 굉장히 공급 과잉, 설비 과잉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내려가는데 역전되면 이건 오래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거를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려면 이 구조조정 끝난 다음에 경기가 돌아가요. 구조조정 기간 중에는 신용 창출이 어려워요.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여러 번 가면서 경기가 회복이 잘 안 돼요. 침체는 계속 중복해서 나타나고. 근데 90년 같은 경우는 보세요. 역전되는 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죠. 여러 번 나오고 구간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침체가 바로 안 나와요. 이 텀이 이게 생각보다 길어요. 이거 타임 레그라는데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 해서 바로 침체가 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기는 여전히 활력이 있고 기존에 풀어놓은 돈으로 역시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 있게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서서히 경기가 구조조정이 또는 설비 과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체가 찾아와요. 자, 2000년대 IT 버블 때도 그랬죠. 떨어지면서 바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꽤 오랜 기간 후에 침체가 옵니다. 언제나 그래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진 것도 그 이전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그 이후에 침체가 찾아오고 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빠른 조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으니까 아마 침체가 오긴 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텀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27개월 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지금 침체가 오니까 우리는 다 도망가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 동안에 올라간 폭이 정말 작지가 않습니다. 심하게는 70%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는 이건 침체 시그널이니까 난 도망갈래. 그랬는데 2년에 걸쳐서 지수가 올라가고 호황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수익 날 구간을 놓치고 또 마지막에 가서 포머 재작년처럼 야 나만 또 투자 안 하고 있네. 주변은 다 수익 났대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타이밍을 맞춰갖고 돈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이밍은 좀 운이 맞아서 한번 피해가면 다행인 거지. 주식 투자는 언제나 시장에 머물면서 내 몸으로 느끼면서 시장과 호흡하면서 이러면서 내 계좌 수익을 쌓아가는 거지. 그래서 안 좋을 때는 조금 수익이 좀 저조했다가 재작년, 작년처럼 수익이 팡 터질 때에는 뭐 그때는 스치면 상한가 100%. 네. 그때 100% 수익 났다라면 다들 아이고 뭐 100% 가지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달려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게 계속 갈 수는 없죠. 상식적으로. 어차피 올해 OECD에서 예상하는 성장률은 3.4%죠. 그러면 주식 투자 수익률은 성장률 플러스 알파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뭐 통상 성장률 3.4%면 2% 더해서 5.5% 수익 내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전업으로 또 남보다 차별화돼서 한다. 그럼 한 두 자릿수 수익 10%. 이게 합리적인 수익이고 네. 야, 난 주식으로 한번 인생 승부 볼 거야. 그렇게 하면 한 20% 정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고 이 전략 자체를 무시하느냐 하면 주식 투자하면 갑자기 수익이 10% 얘기하면 야 주식하면서 10% 수익은 작아 보인다래요. 근데 기복 없이 낸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시장이 좋으나 나쁘나 내가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을 낸다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제적 문제를 웬만하면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한번 네. 이게 복리예요. 그래서 10년 표시가 조금 나는데 20년 가면은 거의 모든 걸 다 이뤄요. 그게 몇 천만 원 갖고 출발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전략과 올바른 방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요즘 아마 또 배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목들이 오늘도 상한가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럼 누군가는 상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치 나도 잡을 수 있었는데 내가 잘못해서 못 잡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이 얘기는 마치 매주 로또 당첨자 1등이 몇십 명 나오는데 나는 로또 사봐야 맨날 꽝이죠.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내가 생각한 전략, 내가 생각한 기업, 그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서 나한테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생각한 합리적인 기대 수익을 주는 게 투자인 거지. 오늘 급등 종목 오를 걸 난 찍을 수 있어. 그래서 난 배팅할 거야. 그래서 내 돈을 확 집어넣었다가 안 맞으면, 물려버리면.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는 변동성을 줄여야 돼요. 예, 주식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이고 이 변동성이라는 게 투자자를 굉장히 현혹시킵니다. 이건 마치 카지노 배팅이나 경마나 경륜처럼 야, 한 방 맞으면 고배당 이렇게 현혹시키지만
그걸 지속적으로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투자는 항상 상식적으로 방향에 맞게 수익 나는 기업이 올해 수익을 잘 나는 기업이 내년에도 잘 나는 기업 이거를 내가 내 기대값이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 네.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는 걸 방송 시간에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네. 안타깝게도 침체는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일정 시기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침체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타이밍을 맞춰서 돈 버는 사람은 없고 시장과 함께 호흡하면서 수익을 쌓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증시에서 고려해야 될 변수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는 1월 달 연준 긴축으로 추춤했고요. 2월 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퍼졌고 이거와 더불어서 원자재가 폭등이 공급망 쇼티지로 이어서 힘들었죠. 네. 이제는 하나하나 수습을 할 거예요. 수습을 하고 이제 리오프닝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 준비를 하죠, 정부에서. 네. 그래서 방역 당국이 오늘 이런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의료 체계 전환 등으로 일상 회복 나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쭉 읽어드리면 오늘부터 사적 모임 10인, 영업시간 24시,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게 이제 2주 동안의 유행을 지켜본 다음에 전면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 한마디로 2년을 넘어 3년 차로 접어뒀던 팬데믹을 마무리하고 엔데믹을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료 체계도 변화를 줘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선별 진료소나 구별된 곳에서 진료를 했는데 이제는 격리 치료 안 한다.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는 아주 특급 일종 전염병이 아니고 2급의 독감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독감 치료한다 해서 별도 치료 안 하죠. 독감 환자들 다 마스크 쓰고 병원에 앉아서 내과 가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약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약 처방해 주죠. 코로나를 이렇게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세계 최초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엔데믹으로 가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저의 바탕에는 우리는 치명률이 제일 떨어집니다. 우리가 1000명당 한 13명 이런 수준이니까 0.13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치명률이 높은 국가는 뭐 1.3% 이렇게 나오는 국가도 있어요. 100명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네. 우리는 1000명에 한 분. 근데 또 우리가 이렇게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게 우리는 의료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자가 진단 뭐만 하면 가서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스스로 가서 검사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어서 그렇다. 그런 거를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엔데믹하고 두 번째는 유가도 이제 출발이 있으면 언제나 종결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러시아가 당초 생각했던 건 10일이었는데 지금 한 달 이상 넘어가면서 전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전쟁하는 건 한 1, 2분 갖고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추정컨대 뭐 50조 이상을 썼다 이렇게 되는데 전쟁도 수행할 수가 없어요. 병찬도 안 되고 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찾는다. 그리고 이제 또 유가의 병목으로 잡았던 증산 문제도 사우디에서 이제 이 남쪽에 예멘이 있는데 예멘이 이게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반군과 정부군. 그래서 사우디는 정부군, 이란은 반군. 그러니까 사우디가 자꾸 정부군 지원하니까 반군이 저희 시설을 폭격했죠, 드론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유가에 많이 불안을 했는데 이쪽도 지금 라마단 맞이해서 휴전을 한다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협상 분위기로 가고 서서히 다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면 우리는 연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물가와 싸우는 거죠. 이런 불확실 속에서도 지수는 올랐어요. 그러면 아까 팬데믹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 이후에 침체가 오는데 그 텀이 길고 그 중간에 상승폭이 굉장히 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금리 인상 구간과 5월 달에 우리 긴축을 할 텐데 이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시장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 다만 상식적인 거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논리의 비약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수요가 굉장히 강한데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돼서 쇼티지인데 물건을 만들면 팔리죠. 수요가 강하니까. 그러면 이게 침체가 가려면 언제나 사전에 설비 과잉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공급망 이슈로 혼란스러우니까 선진국들이 온쇼링을 해요. 영내에 나의 공급망을 만들겠다. 이건 필연적으로 중복 투자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에는 공급망이 잘 돼 있을 때는 굳이 내가 안 만들어도 돼. 전화 걸면 새벽 배송 와. 야 물건 갖다 줘. 그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just in time. 재고도 필요 없어. 오. 야 재고를 왜 갖고 있어? 비용 증가인데. 그래서 굉장히 재고 관리도 타이트하게 하고 생산 관리도 다 아웃소싱하고 이랬는데 지금 국면은 그게 아닙니다. 재고도 리스타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내가 다 해야 돼. 야 저기 못 믿겠어. 뭐 보니까 물건 달라내는데 쇼티지를 하려고 요소수 뭐 대란 나는 거 이번에 니켈 안 되겠다 내가 다 하자. 이 얘기는 뭐냐면 향후 1, 2년 동안 전 세계 정부가 온쇼링을 통해서 엄청난 중복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투자가 들어가고 수요가 있는데 침체가 온다?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 가장 어둠이 있을 3월 말 그때부터 저는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비중을 그냥 갖고 가라. 다만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지금 주도자라는 게 아직 안 나왔어요. 조만간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순환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하는데 이 대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게 안 간다고 마음 급해서 지금 막 올라가는 걸 따라가면 엇박자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요새 올라가는 거는 추세의 연속을 갖고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순환하면서 번쩍번쩍번쩍하지. 네. 이것 따라다니다 두 번 물려버리면 계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려워요. 내 심리 다스려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방향 설정 이런 걸 분명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이면 돼요. 지금은 어떻다? 대충 큰 그림만 잡아놓으면 돼요. 가격 전가가 되는 거. 이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건 꽝이에요. 영업해봐야 매출로 날아봐야 다 수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격 전가가 되는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네. 1월부터 뭐 금리에 전쟁에 또 원자재값 이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이슈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제는 하나하나 좀 수습을 해 나갈 것이다. 주도주를 좀 체크해 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엔데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좀 가격 전가가 되는 종목을 살펴보고 심신을 좀 바로 잡자. 라고 또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과 함께 심신 딱 잡고 중심 잡고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역시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니 이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살펴봤고요. 오늘의 가장 핫했던 섹터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머니 섹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가장 핫한 섹터, 오늘의 머니 섹터는 리오프닝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항공, 패션,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종목들 다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님 오늘 머니 섹터로 리오프닝 관련주 가지고 와주셨어요. 머니 섹터로 리오프닝 관련주 선정해 주신 이유 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오늘 가장 시세가 좋았으니까요. 네. 뭐 요새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좋았다 해서 내일 이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내가 리오프닝은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네. 리오프닝은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막힌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억눌렸던 소비가 나올, 이걸 보복 소비라고 하는데 보복 소비는 나올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보통 리오프닝이라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게 여행 항공이 가장 눌려 있었죠. 뭐 격리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고 싶어도 또 저쪽에서 입국을 안 받아주니까 못 갔는데 네. 이 수요가 당연히 나올 거고 이제 사람들 이제 안 만나다가 만나면 아무래도 의상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네. 화장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숙박시설에 가서 또 잠도 자야 되고 또 거기서 자다 보면 오락도 해야 되니까 카지노 게임도 하고 이런 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옥석 가리기를 반드시 좀 해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처분 소득이 지금 물가가 계속 폭등 중이니까 임금이 올라가는데 결국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이 안 올라가면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게 되죠. 네. 그래서 임금 상승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고연금, 고임금 이런 층은 관계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으면 지금 물가가 워낙 급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 보복 소비가 유지될지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팬데믹 기간 동안 재무적으로 워낙 타격을 받은 섹터가 많아요. 이를테면 뭐 항공에서 대한항공 정도는 괜찮은데 LC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거의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간 LCC들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티켓팅이 뭐 거의 뭐 불난 듯이 팔리고 이제 요새 광고를 모집하면은 뭐 100억이 순식간에 동나고 뭐 이런 식인데 여행사나 항공사 중에서 재무 체크를 꼭 하셔라.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모멘텀 따라서 뭐 리오프닝이니까 뭘 가도 좋은데 제가 지난주에 영업무역이나 한세 실업을 말씀드렸던 건 재무적으로 전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좋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내가 편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계속되고 하반기에 티켓팅이 이게 얼마를 갈지 그리고 이 망가진 재물을 언제 빨리 회복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 전략을 봤을 때 이런 거를 꼭 한 번씩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투어나 이런 거 보면은 예전 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 이전을 보면은 주가가 이 정도 위치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가 이때 시작됐죠. 그럼 주가가 여기 위치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코로나 이전보다 높다는 거예요. 재무는 아주 2년 동안 난리 나서 유상증자하고 난리가 났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면밀히 보면서 투자의 종목 선정하는 건 생각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포트내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 한 10종목 본다면 2,400개 중에 10개를 뽑는 거죠. 그 10개는 내가 정말 자신 있는 종목 10개를 뽑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따져도 저렇게 따져도 좀 불편하지 않은 종목으로 선정하는 기준을 잡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은 꼭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박원재 파트너님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의류 OEM 업체라던가 뭐 한세실업이라던가 영원무역 이런 종목들 공개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보복 소비가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오늘의 탑픽 종목을 물어보시는 거죠? 업종의 어떤 리오프닝 중에서 제가 바라보는 종목은 뭐 항상 여행 중에서는 재무가 제일 좋은 게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이거는 재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 거는 자본 잠식 나고 적자는 났는데 여전히 자본이 단단해요. 요거를 보시려면 이렇게 재무를 한 번만 보시면 답이 나와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적자 나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적자인데 자본 총계가 여전히 900억이나 있죠. 유보율이 1300%. 그러니까 이런 기업과 자 그러면 하나투어를 뭐 이건 예시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보시면 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 총계가 2천억 있던 게 500억까지 줄어들고 부채 비율이 600%가 나고 이렇게 돼서 벌써 갭이 있죠. 재무 상태가.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어차피 주식은 선택이에요. 같은 업황에 같이 간다면 어느 쪽을 갖고 있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할까. 자본 잠식이 계속되면은 특히 이제 또 몇 개 업체는 자본 잠식까지 들어가서 그럼 필연적으로 유상증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가 올라가는 거하고 재무 분석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 여행 관련 업종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참 좋은 여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섹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입니다. 내일의 시장을 준비할 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머니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자, 오늘 흐름 보면요. 1.28% 상승해서 43,5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 내내 흐름 좋았습니다. 네, 박원재 파트너님이 선정한 오늘의 머니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좀 또 궁금해요. 순환매가 계속 돌잖아요. 네. 단 거 다 돌았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하고 IT가 굉장히 부진해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IT, 반도체죠. 이게 이제 가장 비중이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 운수 장비도 좀 큰데, 반도체하고 전기전자는 이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대체적으로 주가가 부진한데 실적은 또 그렇게 부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순환매 텀으로 본다면은 이제 이쪽이 또 돌 때가 된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머니 종목은 이쪽에서 골라봤고요. 그 중에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에서 매년 이제 그 TV 라인을 삼성전자가 전 세계 TV 판매 1위입니다. 1위고 이제 하이엔드급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고민이 하나 있죠. OLED TV는 LG가 1위예요. 특히 패널은 WOLED 쪽은 이제 LG가 완전히 패널 시장 1위를 점령했고 삼성은 OLED를 이제 계속 하는데 수율을 잘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QD OLED를 한다. 컨턴닷 OLED를 한다. 결국은 OLED라는 건 자발광이기 때문에 LG는 이제 WOLED죠. 뒤에서 이제 파이트라는 이제 백라이트를 쓰긴 쓰는데 자발을 하는 거니까 이 패널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LG가 다 갖고 있는데 삼성이 만약에 수율이 계속 안 나오면 하이엔드급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한 400만 대 이상은 판매를 해야 돼요. 근데 자체적으로 삼성에서 나오는 건 100만 대 캐파에 수율이 잘 안 나와서 40만 대, 50만 대.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떠드는 말처럼 삼성이 LG의 패널을 주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OLED가 확장 국면으로 가는 거죠. 이게 소형하고 대형하고 좀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소형 OLED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건 삼성이 여전히 뭐 압도적 1위를 갖고 있고요. TV 화면이나 노트북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면 LG의 WOLED 쪽으로 가는데 삼성이 그동안 뭐 QLED는 LCD예요. 이게 OLED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OLED로 이제 왜 그러냐면 같이 비교를 해보면 명암비나 휘소수에 있어서 OLED하고 LCD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하이엔드급은 어차피 OLED도 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엔 삼성이 마케팅으로 버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OLED에 합류했다. 그러니까 생태가 이제 큰다. 그러면 삼성이 이제 어차피 투자를 하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거, 랩 수준에서 했던 게 상품이 나오니까 삼성도 수혜인 거고, 만약에 LG 쪽에서 패널을 받는다면 LG는 대박인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다. 그러면 최근에
덕산 네오룩스를 갖고 왔는데 LG향 LG향의 밸류체인을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나 P&H가 있어요. 요건 유기 소재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이제 이것도 소재인데 당연히 흐름이 LG가 좋죠. 이게 이미 구별이 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LG가 수혜를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는데 네. 실질적으로 삼성도 나쁘지가 않아요. 덕산 네오룩스는 국내 유기 소재의 1위 업체고 그동안에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장기 추세를 보면 매년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익도 늘어나고 다만 최근에 빠진 거는 중국향, 비오향의 패널이 줄어들면서 매출이 좀 꺾였어요. 분기단으로. 그러면서 꺾였는데 그러니까 항상 이건 고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주가는 언제나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랬죠. 주가는 언제나 실적과 프리미엄 두 가지로 보는데 실적이 살짝 꺾였는데 추세가 꺾인 건 아니에요.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항상 퍼밸류로 30배 이상을 받았던 주가가 지금 20배까지 늘어와 있어서 이 정도 밸류면은 지금 꽤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잠깐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좀 올레드가 복잡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OLED 계층은 레이어가 이제 캐소드와 앤소드 이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전자 전공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자 전공층을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에 호스트에서 빛을 자발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 네오룩스가 하는 거는 레드 호스트, 지금 그린 호스트도 출발을 했고 프라임은 다 해요. 이걸 하는 거고 ETL 전공을 전자 수송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고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OLED 재료 리스트를 보면 이런 걸 합니다. ETL을 하고 주된 돈 되는 게 레드 호스트가 돈 되는데 이걸 담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라임 RGB 다 하고 CPL, HTL 이런 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수입 재태되는 종목도 하고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도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이 정도면은 과거 주가 대비해서 예전에 쭉 눌려 있던 부분 요 위치에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눌림목 구간에 적당히 있어서 다음 타겟으로 6만 원 수준까지는 뭐 한 번은 필연적으로 좀 올라가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목표 가격으로 6만 원 설정해 드리고 진입 가격은 뭐 이 정도 가격이면 21선에 눌림목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 가격은 36,000원 수준 잡아주시면은 손절 가격은 여간에서 터치 안 할 것 같고 목표 가격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다 반도체 또 IT 전기전자 주가는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실적은 아쉽지 않기 때문에 관련 종목 덕산 네오룩스로 선정을 해주셨고 현재 눌림목 수준인 만큼 목표가 6만 원, 지금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손절가로는 36,000원 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원재 파트너님께서 머니 종목으로 공개해주신 덕산 네오룩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제 뒤에 보면 증권자 리포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가격 매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가로는 64,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요. 열려있는 상방, OLED 기술 혁신의 중심에 서다라면서 목표가는 73,000원 제시를 했고요.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저전력, 장수명의 OLED 소재 개발 선두주자라고 제시를 하고 목표가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머니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저희 박원재 파트너님이 덕산 네오룩스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관련해서 자세한 이 공략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박원재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덕산 네오룩스뿐만이 아니라 뭐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영원무역이나 이런 종목들과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박원재 파트너님과 더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주유소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주유소 2부 머니트렌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